네, 그럼 1세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주제로 거시경제연구실 박춘성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춘성이라고 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경제전망 발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2025년 경제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대내외 여건, 경제전망, 그리고 주요 이슈, 종합평가 및 정책 시사점입니다. 대내외 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IMF 거를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말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을 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전망 수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평가로서는 주요국이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면서도 경제 성장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023년 6.7%에서 2025년까지 4.3%로 꾸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무역도 소폭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체로 양호한 대외 여건이 형성될 걸로 기대된 바 있습니다. 주요국을 봤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 진정, 소비 둔화가 나타나면서 내년 2.2% 성장하며 올해 2.8%보다는 조금 둔화될 예정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장 둔화가 예상됩니다만은 유로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전망이 나온 이후에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세계 성장 혹은 교역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바가 있습니다. 특히 IMF 분석에 따르면은 주요국 상호 간에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라도 세계 교역량 그리고 세계 성장세에 있어서 상당한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유가입니다. 2025년 연평균 국제 유가는 전년 대비 하락한 70달러 수준으로 전망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공급 역시 비오펙 국가를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 국제 유가에 대한 상방 위험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미 연준의 정책 금리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미 연준이 25bp를 또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였고요. 지난 9월부터는 계속해가지고 인하 사이클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월에 근원 PC 등을 봤을 때는 2.7%까지 내려왔고, 구인 실업자 비율도 대체로 좀 완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이 9월에 있었던 이후의 점도표를 보여주는데, 대체적인 평가는 올해 말까지 25bp를 더 인하해서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 4.5% 정도가 되고요. 내년까지는 100bp를 인하하여 가지고 연말까지는 3.5%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와는 좀 달라진 거는, 시장에 있는 선물 시장의 내재 정책 금리 경로를 보면은 점도표보다는 대체로 시장이 빠른 금리 인하를 예상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점도표 수준으로 굉장히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점들은 내년에 생각보다 금리가 빠르게는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을 좀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총 지출을 677.4조 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경제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 지출이 얼마나 증가하는가일 텐데, 전년 예산 대비는 약 3.2% 정도 증대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2.2%에서 내년 2.0%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양호한 수출에 힘입어 가지고 2.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에는 올해보다는 내수가 좀 개선될 걸로 예상되지만은 건설 투자의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이 둔화함에 따라서 실질 GDP는 2.0%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합니다. 각 섹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24년 1.3%, 2025년 2.0%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민간 소비를 움직이는 모멘텀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가계 실질 소비 여력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형태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가구당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의 증가율과 평균 이자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처분 가능 소득 빨간색은 2022년 하반기부터는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2024년 2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 증가율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가구당 평균 흑자액과 가계 순저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흑자액도 마찬가지로 22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왔고 순저축률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반 감소한다는 걸 봤을 때는 향후에 소비가 개선세가 생각보다는 빠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에는 2024년 2.3% 역성장하고 2025년은 2.7% 역성장하면서 부진이 좀 심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2022년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 이후로는 수주, 허가, 착공 등 선행 지표들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안 좋게 나타나는 영향이 있습니다. 진행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정된 건설 규모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건설 투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부진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설비 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 투자는 2024년 1.1%에서 2025년 3.8%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따른 생산 원가 안정 및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함에 따라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AA 반도체 쪽에서는 설비 투자 수요가 견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형 메모리 쪽에서는 중국 업체 증설로 인한 초과 공급 우려 등은 설비 투자 확대폭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에는 투자가 많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한 것들이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추세 대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밑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3분기가 되면서는 좀 올라온 회복되는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자본재 수입 증가율 그리고 제조업 설비 투자 전망 BSI를 살펴보면은 최근 개선되는 조짐을 봤을 때는 이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 수출과 수입입니다. 2025년 총 수출 및 총 수입 증가율은 2.3% 및 3.4%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총 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계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총 수입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는 중간재나 소비재 수입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는데 이게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3.4%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중간재 수입 물량의 추세 및 실적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던 중간재 수입 물량이 이후에 하락하면서 최근까지도 성장률이 좋지 못했는데 과거의 추세 근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과 그다음에 교역 환경들을 보았을 때는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소폭의 증가세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입니다. 2025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4년에 약 800억 불에서 올해 68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본원 소득 혹은 이전 소득 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는 확대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내년 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5년 내수 회복세가 완만함에 따라서 수요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24년 초에는 물가 상승세를 견인했던 농산물 가격 등이 그러한 공급 요인의 영향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4년에 상반기가 높았던 기저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를 할 때는 내년은 하반기가 상반기에 비해 다소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정학적인 위험이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과 달러화 강세 가능성,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등으로 상방 위험이 하방 위험보다는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입니다.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2024년 3.1%에서 2025년 2.8%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개시가 되었긴 합니다만 비교적 완만한 인하 경로가 예상됨에 따라서 시장금리의 하락폭이 작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되어 가지고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바가 있던 걸로 판단이 되고 내년 말 시장의 기준금리 예측치가 2.5에서 2.75 수준임을 고려할 때는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가 2.8%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투자 자금이 미리 유입이 되어 가지고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고채 순발행 증ля 등을 고려를 할 때는 금리 하락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입니다. 고용률은 2024년 62.8%에서 2025년 62.9%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고용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노동시장 유입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실업률은 2.8%, 취업자 수 증가폭은 11만 명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가지를 저희가 좀 선별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한국 경제의 성장세 평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를 보시면은 코로나 충격으로 인한 공급 충격으로 인한 저성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수요 확대에 따른 고인플레이션 국면을 지나온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는 정책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쪽으로, 물가 상승률은 물가 목표를 수용하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최근까지 있었던 성장률과 물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에는 그 추세를 그려보면은 성장률이 추세 쪽으로 좀 다가가는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국 경제가 추세 경로로 복귀했다는 것이 성장세가 팬데믹 이전 추세로 회복되었다기보다는 성장세가 장기적으로 둔화하면서 그에 따른 만남이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좀 성장 동력 쪽으로 좀 돌리는 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평가는 주요국 경기 둔화 리스크 및 국내 영향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 정책이라든지 주요국 관세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주요국의 성장에 대해서 하락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미국 노동시장도 약간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중국 경제에도 둔화하는 흐름이 지속되는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 유로, 중국 등 주요국들의 GDP가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계산을 모형에 따라서 좀 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미국, 유로, 중국 GDP가 동시에 1% 감소하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GDP가 1년에 걸쳐서 한 0.65% 정도 하락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중국발 과잉 생산 지속과 통상 환경 평가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새로운 생산력 육상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제조업 설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 정책 이후에 확장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과잉 생산 우려가 큰 품목의 생산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수출 가격 지수가 7% 가까이 하락하는 등 저가 밀어내기 수출 양상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 보호무지적 기조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우리 기업들은 저가 중국 제품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하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 국채지수 편입과 자본 유입 신용 팽창 파급 경로 점검입니다. 최근에는 당국에서 그 신용 팽창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WGBI 편입이 되면서부터는 약 500억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됩니다. 왼쪽에서 있는 다이어그램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본 유입이 됐을 때 어떻게 국내의 신용 팽창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자본이 유입됐을 때 시장 금리가 하락해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금융기관 대체 대조표가 강화되면서 공급 여력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에 유념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이슈는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의 규모와 연체 현황입니다. 최근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폭 둔화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높은 차주 비중도 미약하긴 합니다만 서서히 감소한 바가 있고 자영업자 대출도 최근 2년간에는 증가세가 좀 둔화된 걸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게 전반적인 안정화 추이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차주의 부채 상환 부담은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23년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왼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소득 부채 보유 가구의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유동자산 증가액은 2022년 평균 350만 원에서 23년 평균 185만 원으로 증가폭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부터는 시장 금리는 소폭이긴 하지만은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연체 차주의 비중이 높은 수준은 좀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닐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연체 차주의 비율은 23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차주들의 상황, 그리고 이렇게 연체는 되지 않더라도 부채 부담을 갖는 차주에 있어서는 소비나 상황 개선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평가 및 정책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차기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이 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서 사실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IMF가 당초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동일한 3.2%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영향들로 인해서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차기 트럼프 정부가 본표적 관세를 도입한다든지 양자 협상을 통한 대미 통상 압력 강화 등의 정책 공약을 시행할 경우 세계 교역량도 당초 전망에 비해 축소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후 대응이라든지 지정학 러시아, 우크라이나 및 중동 지역 분쟁 등과 같은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개입 방식 등의 변화 등은 원자재 가격이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법인세를 감면한다든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한다든지 국채 발행 확대 같은 것은 미국 자체의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달러화 강세 혹은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주는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 가지 정도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완화되면서 민간 소비가 점차 회복되겠습니다만은 그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건설 투자도 둔화세가 지속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최근에는 수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성장세가 유지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 교역량이 위축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주요 품목대에 대해서 대미 주력 수출 창문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차기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불확실성에 따라서 자본 유출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의 하방 위험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점차 완화되는 반면에 성장세가 약화되는 상향을 고려할 때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금리 인하에 따르는 부채 증가 혹은 금융 불균형 위험과 미 트럼프 차기 정부의 정책 방해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부담 등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데 따른 제약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외환시장이 건전히 적정히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통화정책이 대외 여건을 보아가면서 성장과 물가 등 실물 경제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가계부채 증가 등의 금융 불균형 문제는 금융정책으로 대응하는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정책은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든지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 등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대외적인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바가 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후변동, 지정학적 위험 확대, 통상 갈등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등등등 이런 문제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고 공급망 차질 등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총수요 정책은 이런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고요.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든지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합을 발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2025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곧바로 1세션 종합 토론이 이어질 텐데요.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선임연구위원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을 맡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장민입니다. 오늘 저희 토론은 5분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드리면 블룸버그의 권효성 수석 이코노미스트십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박석길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그 정신동 KB금융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대용 한국은행 조사총괄 팀장님이십니다. 그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님이십니다. 저기 토론 시작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표지에 보면 그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찍어주시면 저희 토론의 내용 중에 혹시 질문할 것이 있으시면 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게 또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 서베이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 여기 오신 분들께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이런 것들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아까 박춘성 박사께서 이제 발표를 다 해주셨는데요. 먼저 뭐 좀 편하게 글로벌 경제와 금융 여건에 대해서 좀 권효성 박사님하고 박석길 박사님께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 박사님. 예, 박춘성 박사님께서 워낙 뭐 발표를 그리고 전망을 잘 해주셔가지고 크게 첨언할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블룸버그에서 생각하는 내년 글로벌 경제랑 그리고 금융 상황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 세계 경제가 올해 저희 블룸버그에서 보기에는 올해 3.1% 정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하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1%, 약 3% 초반 정도의 수준을 이어나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수준은 그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낮아진 수준인데 그래도 당초 우리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경제가 좀 그나마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하신 거랑 봤을 때 블룸버그랑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데가 미국 경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금융연구원에서는 올해 2.8, 내년에 2.2%인가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7, 내년에 1.9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내년에 물론 감세 정책을 하고 규제 완화도 하겠지만 그 관세를 인상을 하고 그런 정책들이 좀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지금 최근에 미국 장기 금리를 보면은 한 4% 초반 4.3%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 관세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감세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장기 금리가 좀 상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아직 정권이 들어서지도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정책으로 사실 이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얼마나 실행할지 불확실성이 되게 매우 큰 상황이고요. 시장 상황도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선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견해가 서로 경합을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 노동시장 상황까지 판단해 보면 떨어지는 폭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일부 금융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의 폭이 그렇게 급하거나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 연착륙 중에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잘 완화가 되고 있다. 또 공급 측에서 오는 충격도 잘 조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만족스러운 결과에 그 인플레이션의 그 안정화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금리 인하 추세도 좀 더 강하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이 충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한 2, 3년간 있었던 충격들은 글로벌 되게 공통적인 충격에 따라서 비슷한 흐름의 그 지표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뭐 성장률, 인플레이션 다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좀 많이 그 글로벌 공동 팩터에 대해서 움직였던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똑같은 그 영어로 하면 이제 그 커먼샥이 이제 점차 사라지면서 각국별의 이제 특이한 상황들이 이제 조금 더 점점 더 전망에 크게 녹아 들어가는 상황이 2024년, 2025년의 상황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기왕에 전망에 대한 그 각국의 상황, 뭐 성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좀 차별화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미국의 선거 결과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 결과 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미국의 예외주의 경향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예외주의 경향이라고 하는 거를 뭐 쉽게 생각하면 성장에 있어서 글로벌 성장이 뭐 방금 이제 권 이코노미스트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비중을 보면 유로나 일본 아니면 이제 다른 이머징 국가들의 성장보다는 미국 위주로 성장이 나쁘지 않았던 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전망도 여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인플레이션 전망이 좀 높아지니까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조금 더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향도 좀 미국 위주의 토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선거 결과 이후에 예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플레이션의 안정화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걱정들이 조금 더 강화시켜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좀 더 안 좋게 보고 계신 건가요? 그 금융권에서 이제 전망하셨던 그 전망 조건에 비해서는 저희가 각국별로 생각하는 그 성장의 수치들이 조금씩 다 낮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현재 상황으로는 2.0%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도 3.9% 예상을 하고 있어서 금융연구원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전망의 전제 조건보다는 약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뭐 이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아까 그 서베이 결과가 나왔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오셔서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내년도 성장률은 1.8에서 2.0%가 제일 많고 1.5에서 1.7%에 돼 있으니까 뭐 저희 전망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는 것 같고 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돼 있나요? 물가는 상당히 올라갈 걸로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 2.5에서 2.4%. 그러니까 경제는 별로 안 좋고 물가도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럼 여기 이제 토론자분들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대용 팀장님께 한국 경제를 내년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조사총괄팀장입니다. 저희가 아시는 대로 2, 5, 8, 11월에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 달 전망은 28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미국 선거도 있고 그런 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해서 오늘 박사님 발표해 주신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뭐 그거보다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드리면 조금 더 뭐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하간 저희는 지금 뭐 전제치라 그럴까요? 미국 성장률이나 그런 정보를 모아서 지금 이제 분석 과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박사님이 써주신 거에 있어서 큰 흐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은 뭐냐면 일단 내수는 물가가 뭐 저희 목표로 하는 2.0%에 거의 이제 가까이 다가왔었기 때문에 물가 부담이 줄어들고 이제 글로벌 금리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 면에 있어서는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로 개선되는데 특히 저희가 지난번 전망하는 데 있어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내수가 개선될 거라고 봤었는데 뭐 저희가 3분기 숫자 나온 거에 있어서도 좀 많이 반증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걸 바탕으로
뭐 내수가 개선될 거라는 거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주신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히려 참고해야 될 것도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서 저희가 전망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출이 저희가 보는 데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저희가 뭐 지난번 8월부터 이제 분기 전망을 발표를 해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3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좀 저조하게 나왔었는데 그 원인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순수출 기여도 자체가 전기 대비로 봤을 때 마이너스 0.8로 나왔던 게 그 전기 대비 0.1 성장하는데 좀 크게 기여를 했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이랄까요? 그게 뭐냐면 통관이나 이런 실적은 얼마 전 이제 10월 실적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뭐 연간 사상 최저치다 높은 뭐 두 자리 이제 증가율 보이다가 이제 10월 때는 한 자리로 줄어들긴 했지만 어쨌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희가 GDP로 봐서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리고 이게 일시적인 거냐 내년에도 계속될 거냐 이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좀 주요한 뭐 관점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3분기 저희 뭐 보도 자료도 보셨겠지만 수출 면에 있어서 뭐 자동차 업체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파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시적인 마이너스 요인도 있었지만 그 반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 AI라든지 뭐 HBM 이런 걸로 대표되는 고사양 반도체에 있어서는 고가기도 하고 물량도 잘 수출이 되고 있지만 이제 저사양 반도체, 범용 반도체라고 불리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PC라든지 혹은 핸드폰 같은 것들이 수요가 이렇게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드는 데다가 중국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뭐 DDR4 그리고 뭐 일부 업체들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점차로 늘려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반도체 기업들의 이 수출 실적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이것이 내년에 그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게 가장 크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앞에서 두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세율로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될지 그리고 보편 관세 같은 것들은 어떻게 이 트럼프 정부가 각국 정부들과 이제 무역 협상을 하면서 활용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불확실성 요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트럼프 정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자기네들은 왜 자기가 개입하지도 않는 그리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 두 가지 뭐랄까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왜 미군이 개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발을 빼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러브 전쟁이라든지 혹은 지금 중동 분쟁 같은 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 양상이 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IT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는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내수가 지금 굉장히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 지금 얼마 전에도 지금 뭐 시장 기대만큼은 안 됐지만 부양책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와의 무역 협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더 부양 정책을 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좀 주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그 뭐 KB에 계시는 정 소장님께 금리나 뭐 환율 이런 것들을 혹시 보고 계신지. 환율. 네, 환율. 아까 조금 전에 설문조사 보니까 1.8에서 2.0을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연구소도 뭐 전문적인 연구 전망 기관은 아닙니다만 내부 모형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해리스가 되었으면 한 2.0 이렇게 보고 있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 0.2% 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1.8%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0.4에서 0.2에서 0.5% 포인트 정도 이렇게 많이 그 트럼프 당선 결과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었고 현대경제원 같은 경우는 1% 포인트 정도 이렇게 성장이 하락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큰 그 이견은 없는 것 같고 우리 김대영 그 한국은행 팀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도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 자료를 보니까 기준금리를 2.5에서 2.75 그리고 국고채 금리 2.8%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 뭐 KB연구소도 뭐 유사하게 보고 있고요. 그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내수 물가 환율 이와 같은 이제 전통적인 그 국내 변수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 동향 그리고 내금자 등 여러 가지 변수를 이제 고려해야 되고 최근에 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같은 이제 금융 안정 이슈까지 이렇게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어서 기준금리 정책을 집행하시는 한국은행도 어렵고 우리 같은 이제 전망기관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금리 정책의 주요 변수인 경기와 관련해 가지고 경쟁 성장 잠재 성장률 2.0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이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한국은행 총재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반면에 이제 학계와 연구계 이제 제가 신문 칼럼들 같은 걸 보면은 내수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시각이 좀 대립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금융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미국의 경우에 이제 9월에 이제 빅컷 한 다음에 지난 금요일 새벽에 FOMC가 0.2%포인트 이제 또 두 번째로 이제 인하를 단행했는데 그 FOMC 발표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신정부의 감세 등 통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패드 통화 정책 영향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인플레이션의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이제 발표문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10월달 이제 그 IMF 경제 전망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사실상 이제 승리를 그 선언했는데 이 부분에서 IMF와 이제 패드 간에 좀 시각의 온도차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년도 그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평가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시각과 이제 패드가 좀 일관성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정책의 효과로 뭐 예를 들면 재정 적자 확대해 가지고 금리가 오르고 그 인플레이션 상승하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측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연구소에서 볼 때는 이제 관세에 따른 경기 둔화 효과 즉 IMF도 그 10월 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그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은 인플레이션 미친 효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일가스 이제 정산하면서 유가가 또 하락할 수가 있고 또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좀 성향이 자기 자신을 저금리 인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달러 약세를 트럼프가 주장하는 정책은 달러 이제 강세를 초래하는데 반면에 또 자기는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어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FOMC 금리 인하 폭이 뭐 크게 변동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3.5% 내년 말에 예상했는데 저희 연구원도 비슷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국내 기준금리도 뭐 저희가 그 중립금리를 한 2.7%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수준까지 또는 좀 그거보다는 좀 더 낮게 금리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율 문제에 관해서는 그 최근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얘기했던 1,400원까지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동 평균선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10월 들어서 환율이 한 60원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중에 40원은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고 20원은 북한 문제라든지 또는 수출 피크론 등장 같은 이제 국내 고유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거 20년 동안의 환율의 평균 수준을 한 1,100원대 중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1,200원대 후반이나 1,300 초반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성장률 격차라든지 또 내금리 차이 역전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우리 그 회의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가 지금 한 1,000억 정도 갈라야지 이렇게 잔고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외환 시장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금융연구원의 시각은 어떤지 좀 사실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역내로 달러 강세가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견해가 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는 뭐 달러 지수가 내년도 상당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한 10% 정도 하락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달러 환율도 한미 격리차 축소라든지 경상주 적자 그다음에 오늘 말씀하셨지만 그 국채 지수 편입 등으로 인해서
뭐 내년도 한 1,300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뭐 이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내년에 금리는 잘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것 같고 성장률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다라는 대체적인 전망이신데, 저희 금융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우리 강영수 과장님께 이런 상황에서 어떨까요? 가계부채라든지 금융 안정 관련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 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들리는 것의 핵심 단어가 오늘 세 가지 좀 이제 중요한 것들이에요. 불확실성이 있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결국 수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제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모든 나라는 다 자국 우선주의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미국의 다른 대통령과 좀 더 강한 형태의 자국 우선주의를 이제 표방하고 있을 것이고, 그 형태가 대외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자체는 다자주의에서 양자주의, 뭐 양자주의가 나타나는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이슈도 얘기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고강도 이제 관세 정책을 한다든지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대외적으로 고립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식의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 같고요. 미국 대내적으로는 결국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표방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대통령의 정책의 방향은 뭐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금리라든지 뭐 약달러,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감세를 이제 계속 유지한다든지 그런 식의 정책 방향 자체는 이제 있는데, 결과적으로 글로벌리하게는 첫 번째 불확실은 그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에 대한 이제 모호성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트럼프의 저희 정책 자체가 저금리를 얘기했는데 모든 분이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쪽에서는 약달러를 원하는데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식의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그 효과라는 것 자체가 당초 의도한 것 다르게 효과는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문제. 그것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좀 더 불확실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좀 그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전부 다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이제 상당 부분에 대한 걱정인 것이고요. 결국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결국 미국에 대한 다양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상당히 글로벌에 다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고금리로 금리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환율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될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관세를 떠나가지고 반도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뭐 기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를 폐지한다라는 얘기 속에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특히 통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 같은 부분에 상당히 큰 영향 자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큰 그런 세대부터 불확실성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한 관점에서 지난 주에 부총리, 그러면 어떻게 이제 대통령께서도 금융, 통상, 산업 분야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대응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를 하셨는데 오늘 아마 가계부채 10월 수치가 이제 발표됐습니다. 이제 9월 아마 5.3에서 6.6 정도로 이제 증가를 했는데 1.3조가 증가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두 자릿수 증가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은 의미를 가질 수도 이제 있고요. 특징적인 것 자체는 은행권 자체는 이제 특히 주담대를 중심 좀 줄어든 반면 이금융권이 늘어났다. 그리고 풍선 효과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의 관리인데요. 큰 틀에서는 어쨌든 이제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GDP 내 성장률 내로 이제 관리한다라는 틀 안에서 규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LTV 정상화라든지 여러 개 보듯이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권 자율로 얘기를 했었고요. 자율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규율 방식도 이제 가미하면서 하는 전체 규율하고 이제 있습니다.
특히 10월달에 이금융권에 대해서 이금융권이 아무래도 이제 증가한 만큼 오늘 아마 저기 회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금융권에 대해서도 원래 남은 기간 뭐 관리 계획을 이제 점검을 하고요. 내년에도 관리 계획 통해을 마련을 통해 가지고 그때 전체적으로 뭐 GDP 성장률 내로 이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뭐 저기 권효성 박사님이나 박스케일 박사님은 아마 한국경제점에 대해서 내년도 숫자를 가지고 계시던 좀 하실 것 같은데 내년도 한국경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두 분이 같이 한번 해주세요. 저희 그 1.7% 예상하고 있고요. 아까 저 서베이 보니까 이제 1% 후반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대외 여건에 대한 전제 조건이 저희가 조금 더 막투마켓이라고 하죠.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정도의 그 성장률 하락폭을 좀 반영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그 드라이브가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뭐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그 방향에 대한 얼마나 그 세게 이제 정책이 통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충격이 완전하게 전망에 반영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망의 디테일은 좀 비슷한 모습입니다. 순수출에 있어서 올해의 그 순수출이 그 양의 이제 효과를 보였던 것은 어느 정도는 좀 이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순수출의 역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3분기와 4분기 지금 실제로 나오는 숫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수 회복의 강도가 그거를 얼마나 이제 하락 압력을 상쇄해 줄 만큼 회복이 될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하게 이제 2%를 넘게 성장을 이제 방어할 만큼은 강한 흐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1.7%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와 동시에 또 과도한 우려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관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명목 변수의 충격입니다. 이제 세금의 충격이고 사실 그 이론적으로는 환율이 조정하면서 사실 관세 충격을 다 흡수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명목 변수가 특히 환율이라고 하는 충격 조정자 역할을 하는 명목 변수가 자유롭게 조정하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놔둘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제가 있는가 하면 그냥 놔둘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상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한 20-30년간 계속 진행돼 왔던 이제 대외 건전성의 그 강화 이런 것들 저희 그 대차 대조표 상황 자체가 지난 한 30년간 크게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은 명목 변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뭐 관세라든지 이런 충격들을 좀 신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좋은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장률에 있어서는 일부 뭐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이것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좀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물가는 서베이가 상당히 높게 나왔던데 물가는 어떻게 보세요? 물가 숫자를 제가 지금 지난 주말에 변경을 했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그 2%를 넘지는 않는 트렌드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유가 자체가 뭐 지금부터 더 증가한다라고 그러니까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아니고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국에 저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디스인플레이션을 이제 수출하는 흐름에서 저희가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국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이제 감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저는 올해 2.2%를 보고 있고 내년은 그 트럼프 당선 이걸 반영하지 않았는데 1.9%로 내년을 전망을 했었거든요. 예, 뭐 내년 원래 좀 안 좋게 봤었는데 그 수출이 올해부터 되게 좋았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정점을 찍고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 성장에 좀 안 좋게 반영될 거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우리 최대 교역국인 미국이랑 중국이 둘 다 올해보다는 다 경제가 좀 둔화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2.3이고 내년에는 2.1%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내년이 2.1% 조금 뭐 2%가 높아질 수 있는 게 올해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4분기에 인상이 아니 뭐 하반기 정도에 인상이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인상이 안 됐었거든요. 그거에 아마 내년에는 인상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기 요금 인상이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는 산업용 요금에는 인상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공산품이라든지 그 물가 그 요금의 그 파급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조금은 높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베이한 게 아까 2개가 더 있었는데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뭐 내년도 불확실성은 역시 트럼프 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많고 수출 내수 부진이 나오네요. 네, 그다음 슬라이드는 이건 또 좀 금융 안정, 주택 시장 안정과 가계 부채 관리가 제일 시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질문을 이제 내년도 그 상하방 리스크 관련해서 먼저 그러면 그 내년도 시급하다고 한 순서대로 해서 우리 강영수 과장님께 내년도 그 뭐 금융시장이나 경제를 보실 때 뭐 상하방 리스크라든지 어떤 거를 굉장히 유의해서 보신다라는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 관련 부분 자체는 이제 우선 뭐 대내적으로야 우리가 뭐 신임위원장님께서 오시면서 했겠던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PF, 가계부채는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관리하면서 어쨌든 간에 오르기도 하고 많은 비판도 있었지만은 꾸준히 이제 관리해 나가야 될 이제 과제가 될 거고요. 뭐 큰 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GDP 성장률 대비 이내로 관리하는 뭐 어떻게 관리하지 수단과 이제 그런 식의 방향성 자체 이런 부분은 가계부채의 증가 상황이라든지 양태에 따라 가지고 이거 시기적으로 모든 수단을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대응해 나갈 것이고요. 부동산 PF 이슈 자체는 그래도 우리가 뭐 5월달 대책 마련하고 지금 재구조화 정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PF 관련 이제 어떤 부실 관련 이슈 자체는 이제 점차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공급과 관련된 부동산 PF 관련 이슈 자체는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린 이금융권 건전성 이슈 자체는 저희들이 이금융권에 대한 이제 건전성 이제 관리 자체는 대손 충당금 이제 적립이라든지 자본 확충 계속 유도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갈 것이고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자체는 이제 소상공인의 어려움, 많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번 이제 금융연구원 보고서에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금융만의 이슈가 아니라 중기부 다양한 여러 개 부처가 이제 있는 만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아까도 리스크 두 번째 정도가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인데요. 대외 불확실성 부분 자체는 어떤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아까도 말씀드린 자국 우선주란 큰 틀 내에서 대외 정책과 미국의 대내 정책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게 결국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게 큰 틀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슈로서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이슈, 그다음 환율 이슈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자체는 저희 금융 부분이 아니라 저희 부총리 중심으로 해서 전 이제 산업이나 통상 모든 분야에 걸쳐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냥 옆으로 쭉 마이크를 제가 넘기겠습니다. 내년도에 뭐 보고 계신 그 상하방 리스크라든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수보다는 저희 글로벌 무역 환경 쪽에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상방일 수도 있고 하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제 정책이 가장 핵심이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세, 그다음에 반이민,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감세,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관세에 있어서도 중국에 있어서 중국의 보복 관세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박사님들 지적하신 대로 제일 큰 무역 대상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미국으로 가는 혹은 유럽으로 가는 그런 뭐 무역 양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중간재로 수출하고 있는 대중 수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국이 가만히 있을지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 다시 또 자기네들이 뭐 보복 관세라든지 혹은 어떤 다른 방식의 뭐 보복을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두 개 무역 대상국인 미국, 중국 자체가 교역을 늘리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뭐 앞에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관세라든지 반이민 정책 이런 것들 자체가 미국 자체 내에서는 어쨌든 물가를 올리게 될 거고, 그렇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나라 그 연동돼 있는 시장 금리 자체도 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좀 더디게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성장에 있어서도 조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또 큰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트럼프 정부가 지금 글로벌 전쟁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러우 전쟁이라든지 중동 분쟁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뭐 순탄하게 완화가 된다든지 혹은 더 확전이 된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저희 뭐 불확실성을 높인다든지 해서 투자라든지 그리고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을 높여서 저희한테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오히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전쟁이 빠르게 또 안정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 있어서 물가라든지 성장에 또 한 방향으로는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자국의 반도체를 가지고 자국의 수요를 어느 정도 수요를 충당할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희가 어느 전략을 가지고 중국, 대중국 혹은 대미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장 자체가 좀 위아래로,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좀 뭐 상저하고 상고하죠, 어떤 모양을 나타낼지가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뭘 더 보태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지난 10월달에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IMF 이제 세계인만 보고서에 그 부재가 그 팔레시 피봇과 이제 라이징 스레트, 그러니까 이제 정책 전환과 이제 증가하는 위협이라는 부재를 달았는데, 제가 이제 과거 20년 동안에 그 세계 증만 보고서 부재를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라이징 스레트라는 제목의 그 부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으로 등장한 이런 그 위협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그 내용을 IMF 언급한 것으로는 이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지정학적 위기 심화, 긴축적 통화 정책의 시차 효과가 이제 나타나면서 성장 공익의 부정 영향이 우려되고, 또 중국 문제 그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세계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불확실성의 제도래, 국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금융시장 변동성 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최근에 이제 주가라든지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언론 같은 걸 보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관세 인상과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아직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고율 관세 공약에 실제로 이행될 경우에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지난 10월달에 그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강시장이 끝났다, 이런 이제 평가 보고서를 내고 있어서 아마 그 대외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요인보다 대외적으로 이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금융 시스템은 과거 이제 외환위기, 카드 사태,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이 강건성과 복원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어떤 대외 충격이 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선 직후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트럼프의 대등장이 거대한 리스크를 넘어 재앙이 될 수 있다. 이제 클레먼티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이제 이 트럼프 재등장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재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유럽인들의 시각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기회 요인도 많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미국이 이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이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 윤 대통령하고 이제 트럼프 당선자하고 이제 통하면서 MRO 수주가 기대하는 조선업 사례 이런 것들이 이제 협상력을 이제 발휘한다면 우리 경제 기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이제 유튜버를 이제 보니까 이제 저명한 그 대학 교수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트럼프 일기에서 시작된 미국의 중국 견제가 아니었더라면은 우리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추월당했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미중 갈등이 우리한테 기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이제 했고요. 저도 상당 부분 이제 동감합니다. 그 과거를 돌아보면은 커다란 위기 앞에는 이제 여러분의 징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경미해서 무시해서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도 그랬고 또 글로벌 금융위 서브프라임으로 시작된 그 2007년도 이제 1월달에 처음 등장했는데 그 버냉키가 그때 당시에는 금융 시스템 미치는 $500 손실에 불과하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안심했는데 1년 반 뒤에 이제 큰 이제 쓰나미가 몰려왔었던 기억이 있고요. 코로나도 처음에는 별것 아닌 걸로 봤는데 전 세계를 덮친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반복되지만 운율을 맞춘다는 마크 트웨인이 명언이 있는데 우리 앞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조금 전에 그 한국은행 팀장께서 이제 지정 리스크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제 콜빈 전 차관보라는 사람이 중국 주한미군은 이제 북한보다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런 그 코멘트를 해서 제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 미중 견제의 갈등이 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물리적 충돌까지도 고려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걱정을 했고요. 최근 이상동을 보이고 있는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 위협 이것이 정말 발생할 위험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지정할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통 이제 리스크 얘기하라고 하면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방 리스크는 이제 또 많이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부담스럽지만 생각을 열심히 해서 상방 리스크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가능한 거는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 조건의 개선이 가능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제일 중요한 이제 에너지 수입 가격 같은 경우에 물론 그 커머디티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쉽게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뭐 트럼프 정부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그와 동시에 저희 수출 가격이 뭐 계속해서 이제 저희 주요 수출품 가격들이 좀 방어가 된다면 교육 조건이 개선이 될 수 있고 뭐 교육 조건의 개선이 일부 저희 설비 투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제 그 읽기로는 이제 금융연구원에서 하셨던 전망에도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내년 이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뭐 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이제 재정 정책이 이제 확장 국면을 더 이어갈 수 있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원래 저희 전망으로는 이제 작년까지 확장 기조, 올해까지 확장 기조 이어가다가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부채 부담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좀 중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연장이 되고 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기의 그 수요 자체를 더 부스트해 준다면 이제 한국에도 뭐 중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박석길 박사님이랑 비슷한 견해인데요. 내년에 미국에서 감세랑 그 규제 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세 인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이 그 감세랑 그리고 규제 완화가
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좀 더 하기 쉽다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관세 인상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그런 그 시차의 사이에서 미국 경제의 어떤 그 부양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좀 더 높아질 경우 한국 경제에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그 정부에서 대규모 그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재정 정책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아직 더 발표될 수 있는 것들이 은행의 자본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경우에 한국 경제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내년에 또 하방 리스크 좀 되게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게 커질 수 있지 않나 좀 걱정을 하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북한의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1대1 담판을 짓고 싶어하고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해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어떤 뭐 담판의 그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고 이제 지금 이 한반도의 어떤 그 긴장이 되게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되게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남북 간의 어떤 그 긴장이 더 고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국내 금융시장 또는 자본 유출 쪽으로 이어질 경우에 좀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년 전망이랑 상하방 리스크를 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질문들이 이제 좀 슬라이드를 통해서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몇 개를 토론자분들한테 드리고 저희 세션을 마감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만히 앉아 계셨던 우리 박춘성 박사님께 그 질문 중에 하나를 드리면 아까 뭐 나온 질문도 답을 하셔도 되고요. 금리 인하 여력을 상당히 제한할 것 같다는 요인들이 제한할 요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가능하게 할 긍정적인 요인도 뭐가 있을지 한번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예, 뭐 아마 질문이 금리를 인하하게 하는 여건이 어떤 게 있느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긍정적이라는 상황에서는 보통 과열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요. 근데 아까 뭐 계속 말씀 나오시는 거기는 합니다만은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올해와 내년을 잇는 가장 큰 경제의 모멘텀은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을 하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수출이 피크아웃을 하더라도 내수 개선세가 그것을 보완하면서 성장률이 적당 유지가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지금은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불확실성은 그거에 역행하는 방향이 될까봐가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불확실성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비일관적인 형태의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 정부 1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무역 적자를 싫어해서 달러의 저평가를 바라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의 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달러 강세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당장에 있어서는 성장률은 조금 시간을 갖고 영향이 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역 관세라든지 이민 정책을 제한하는 것, 혹은 재정 확대와 세금 완화 이거는 미국 내부적으로는 대체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당장의 가격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금리를 지금 사이클상 최근에 25p를 낮추고 또 흘러갈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 물가 흐름에 따라서는 결국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자꾸 생기는 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금리를 많이 낮추지 못하게 되고 성장세를 제약하게 되는 요인이 될까봐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정책 제안에서도 이제 그 내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커진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실제로 봤을 때는 그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세가 최근에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부진세가 좀 길어졌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봤을 때는 그리고 건설 부분도 지금 2, 3년째 계속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지는 못합니다만은 건설, 부동산 그리고 민간 부문에 있어서의 분위기는 상당 부분이 엮여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를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뭐 당장 낮추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건을 보아갔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좀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 같은데, 네. 다음 질문 하나를 이제 강영수 과장님께 한번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연체율이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금리가 또 다시 이렇게 뭐 많이 안 떨어지고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가면 대출 이자도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이제 연체율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뭐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라든지에서의 어떤 연체율 관리 정책의 어떤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좋을지, 뭐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이 나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체율 같은 게 뭐 결국 금융회사 전체 연체율을 얘기하는 걸까요? 뭐 가계부채 연체율, 뭐 워낙 많은 연체율의 지표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럴 텐데요. 어쨌든 간에 뭐 연체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뭐 고객 관점에서 뭐 가계부채 쪽의 연체율이 될 수 있고 소상공인 연체율 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금리라는 부담 자체가 높은 수준에서 부담이 이제 있는 거고, 경제가 이제 아직 이제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이 부담으로 연체가 발생하는 것일 거고요. 이거에 대한 관리 자체는 크게는 이제 결국 뭐 소상공인 가게들이 이제 연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것을 결국은 이제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거, 가게나 소상공인이 어쨌든 간에 충분하게 대출 받은 부분 자체를 갚아나가면서 영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제정책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해결 여전히 녹록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신경을 쓰고 이제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체율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결국 금융회사가 연체율에 따라 가지고 뭐 금융회사 건전성이라는 측면 자체를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연체율이 발생하는 부분 자체를 이제 결국 금융의 감내 능력이라는 것 자체는 자본이라는 요소,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요소가 이제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껏 이제 PF 대응 과정이라든지 작년 뭐 은행 쪽에 대해서 그렇고 자본에 대한 적립, 그다음에 대손 충당금 적립은 그래도 많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연체율이 이제 그 안 좋아지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를 통한 확산 경로 자체는 그래도 금융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하고 이제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전체적 연체율이 안 좋아지고 있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은 뭐 가게든 뭐 소상공인의 그 연체율이 많고 중소기업도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라는 부분이 그 속에서의 경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것이 전체 전반에 대해서 뭐 우리 뭐 금융 당국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체 부처가 전부 관리해야 될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원론적인 답변을 뭐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여튼 그 오늘 전반적인 말씀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우리 경제도 저성장에 좀 위험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이 나온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위험 요인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회 요인들도 있다라는 또 좀 희망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플로에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